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 드디어 3가 공개되었고 AI로 신약 개발이 가속화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네, 구글에서 이번에 알파폴드 3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알파폴드 1도 있었고 2도 있었다는 건데 이게 왜 유망하고 이게 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흠. 그래서 알파폴드가 무슨 모델이냐 하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AI 모델인데요. 단백질이 보통 원자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알파폴드 1과 2는 이 단백질에 우리가 정보를 줬을 때 어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보를 주면 이 알파폴드 모델이 그러면 이 단백질은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모델을 보여주는 게 알파폴드 1, 2였어요. 음흠. 근데 이번에 나온 알파폴드 3는 이 단백질의 형상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이 다른 DNA와 RNA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리간드처럼 어떤 화학 원자가 붙으면 어떻게 이게 구조가 바뀌는지를 새롭게 예측한 모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냐면 단백질의 어떤 변형이나 구조 예측을 하는 게 사실은 신약 개발에 엄청나게 큰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오늘은 네이처 논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이처 논문 알파폴드 3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 그럼 정리하자면 알파폴드 1과 2 같은 경우는 어떤 단백질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접히면서 구조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렀었다면 이번에 알파폴드 3 나온 거는 그 구조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어떠한 DNA와 같이 결합할 수 있는지까지 예측하는 그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사님. 네, 예를 들어서 알파폴드 1과 2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백질의 설계도를 줘요. 어떤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알파폴드 1과 2가 그럼 설계도를 보니까 단백질이 이러한 형상으로 생겼을 것이다라고 예측 모델로 그렇죠. 예측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단백질 구조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백질이 DNA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혹은 이 단백질이 리간드, 화학약품 같은 게 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이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알파폴트 3가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담 프라모델 같은 걸 딱 샀어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머리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보면은 대충 이 건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왜냐면 머리가 머리 쪽에 붙어 있을 거고 팔이 뭐 팔 쪽에 붙어 있지 다리 쪽이나 머리 쪽에 붙어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알파폴드 1과 2에서 얘네들의 구조를 예측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알파폴드 3로 넘어가면은 이 건담이 이제 어떤 색깔과 조합됐을 때 좀 더 잘 어울리는지 어떠한 칼과 혹은 총과 어떤 무기와 결합돼야지 이 모델이 조금 더 그럴싸하게 나올 수 있는지까지 예측하는 것이 이제 알파폴드 3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틴 폴딩 뭐 이런 얘기들을 잠깐 나눴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단백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단백질 이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백질은 일단 아미노산 여러 개의 복합체로 이루어진 어떤 음, 물질이고요. 음. 이 아미노산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1차원적으로 연결이 쫙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죠.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저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이거를 하나, 아미노산 둘, 아미노산 셋 이런 게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 1차적인 프라이머리 구조를 갖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저렇게 긴 어떤 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1차원적인 구조로.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레고처럼 저 파츠를 아미노산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음. 내가 원하는 종류로 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그리고 나서 실제 상온이나 어떤 물 안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이 접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하나의 줄이었던 부분들이 접히기 시작하면서 밑에 보시면 저 세컨더리라고 2차 구조 저런 식으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음.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음. 그래서 베타 시트라는 또 어떤 구조가 하나 있고 알파 헬릭스라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런 식으로 파란색, 빨간색 저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고
저런 2차 구조들이 여러 가지 그룹으로 묶이게 되면서 내려가 보시면 저렇게 더 복잡한 3차 구조가 만들어져요. 아, 그래서 이런 3차 구조들이 네. 모여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프로틴 구조인 4차 구조가 되는데 내려가 보시면 저렇게 세 개가 묶여서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이라고 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저 줄에서 저 마지막 어떤 복잡한 구조까지 예측하는 모델이 알파폴드 1이랑 2였고요. 알파폴드 3는 저러한 단백질과 우리가 어떤 인풋 값으로 다른 DNA나 리간드를 줬을 때 이 단백질과 그 DNA 혹은 리간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밝혀내는 게 알파폴드 3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게 뭐 글라이신, 알라닌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 알 필요 없으시고요. 아까 레고를 예로 들었으니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블럭을 나는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섞을 수도 있는 거고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또 뭐 빨간색 이렇게 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내가 맨 처음에 색깔을 결정했을 때 빨파, 노 이럴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접힐지를 예측을 못 하는데 이 빨파, 어떤 이런 레고 블럭들이 물에 들어가거나 어떤 조건이 딱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어떤 화살표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인 것도 있는 거죠. 근데 화살표 모양처럼 생긴 거는 우리가 이제 베이라 시트라고 해서 이게 약간 이제 수소 결합 같은 거라서 층층이 약간 판처럼 생긴 그런 구조를 만들고 알파 헬릭스는 이렇게 꼬불꼬불 꼬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각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초록색이냐 그게 어떤 순서로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알파폴드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빨간색은 요런 성질이 있고 초록색은 요런 성질이 있고 노란색은 요런 성질이 있으니까 요런 아이들이 요러한 경우의 수로 요러한 순서로 결합이 되면은 얘는 이런 파란색 모양처럼 될 거야. 혹은 얘는 빨간색 모양처럼 꽈배기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야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걸 한 번 더 예측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파란색 모양의 화살표 같이 생긴 베이라 시트가 이렇게 묶일 거고 여기에서 알파 헬릭스가 또 이렇게 묶여서 요러한 모양이 될 거고 요러한 모양이 세 개가 모이면 이렇게 해서 모노머 1, 모노머 2, 모노머 3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노, 파라고 하는 레고 모양이 접힌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틴 폴딩이라고 하고 이 프로틴 폴딩이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단백질 구조가 된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얘기 들었던 것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의 레고 블럭 아미노산들이 뭉치게 되면은 이렇게 꽈배기 모양 같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판때기 모양 같이 생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수소 결합이 쫙쫙쫙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거미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강한 이유가 이런 베이라 시트의 수소 결합 때문에 되게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단백질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물체의 특성도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고요. 여기 밑에 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블럭이 이렇게 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어떤 블럭이 되냐에 따라서 꽈배기 모양으로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밑에를 좀 보면요, 여기 보면은 프로틴 스트럭처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틴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딱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죠. 요 사이즈는 얘보다 살짝 크고 그다음에 이 엄청나게 큰 거는 또 얘보다 또 차이가 나고 이런 게 보이는데 이게 다 단백질의 구조라고 하고 요 단백질의 구조의 지금 스케일 바를 보면은 대략 200 옴스트롬이에요. 200 옴스트롬이라고 하면은 20 나노미터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단백질의 구조 한 덩어리 여기 뭐 액틴 필라멘트라든가 뭐 RNA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대략적으로 한 10나노에서 한 100나노 사이의 어떤 이 사이즈를 갖고 있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로 들면 여러분들 몸 안에 뭐 옛날에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웠던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아니면 뭐 구강세포에서 나왔던 어떤 뭐 세포라든가 뭐 엽록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마이크론 사이즈,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의 뭐 몇십 분의 1, 몇만 분의 1 뭐 이 정도 되는 0.1 뭐 밀리미터 뭐 이런 어떤 0.0001 밀리미터라고 하는 어떤 마이크론 사이즈고 얘네들은 그것보다 1000분의 1로 작은 나노미터 사이즈라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몸이 자동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단백질 구조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뭐 모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모터 안에 어떤 부품을 구성하는 그 안에 볼트 정도의 사이즈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뭐 소화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바퀴고 엔진이고 핸들 같은 게 뭐 여러분의 장이고 이렇다고 치면은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은 그 장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작은 센서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작은 또 부품 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단백질의 사이즈가 나노미터 사이즈고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런 다양한 아미노산이 빨간, 파란, 초록 이런 색깔이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번 알파폴드 3는 그걸 더 넘어서 뭔가 새로운 어떤 DNA라든가 이런 외부의 물질과 어떻게 결합하는지까지도 예측하는 그런 자료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단백질의 어떤 설계도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긴 실같이 설계도로 주어졌을 때 그런 구조가 3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어 폴딩이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회를 엽니다. 어떤 대회를 여냐 하면 처음에 이제 참가자들한테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로 된 이러이러한 아미노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밝혀내시오. 라고 하면 이제 참가자들이 본인들만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코드를 사용해서 그렇다면 3차원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2006년부터 테스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네.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2018년에 알파폴드가 1등을 월등한 점수로 1등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알파폴드 2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으로 이 경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알고리즘보다 이 머신러닝을 사용한 알파폴드들이 훨씬 더 구조 예측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축은 그 언제 열렸는지에 대한 어떤 그 매 해에 대한 기록이고 Y축에 글로벌 디스턴스 테스트라고 있는데 이게 그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지표인데 우리가 설계도를 받았을 때 그들의 알고리즘으로 예측한 구조가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는 이미 실험적으로 규명된 어떤 단백질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실제 구조와 예측된 구조를 비교한 어떤 지표가 돼서 100으로 가면 갈수록 실험에서 규명된 단백질의 구조에 굉장히 흡사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2006년 또는 2008년도에는 이 정량적인 어떤 지표가 한 30에서 40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치면은 최근에 지금 살짝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20년 몇 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파폴드 1과 2가 나왔을 때는 이 실험에서 규명된 단백질 구조와의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폴드 1과 2는 그런 구조를 예측했던 것에서 물론 여기서도 굉장히 신기하지만 이제 알파폴드 3가 나왔는데 그 알파폴드 3는 그 예측된 구조가 다른 화학물질 또는 DNA와 같은 아이들과 어떻게 결합하는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셉된 논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이처에 퍼블리시가 될 예정인 것이고요. 지금 Accurate Structure Prediction of Biomolecular Interactions with AlphaFold 3, 즉 AlphaFold 3를 갖고 바이오몰레큘러 어떤 생물학적 분자 구조의 결합, 인터랙션, 어떤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어떤 정확한 그런 구조 예측 모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네. 지금 퍼블리시는 되지 않았고 어셉만 된 지금 프린트 돼 있는 걸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록에서 보면 어떤 걸 설명하냐면 알파폴드 2가 성능이 좋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좀 더 나아가서 이 알파폴드 3를 만들었는데 이 3는 기존보다 어떤 성능이 더 좋냐면 단백질과 핵산 RNA, DNA 같은 것들과의 연결도 볼 수 있고 어떤 작은 분자와의 결합도 볼 수 있고 이온들과의 결합도 볼 수 있는 훨씬 더 이제 범용적인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 있죠. Capable of joint structure prediction of complexes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어떤 아키텍처나 알고리즘은
디퓨전 베이스드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요거죠. 예. 네. 그리고 보니까 알파폴드에서 멀타이머라고 자기들도 예전에 어떤 모델을 또 만들었었나 보더라고요. 네. 알파폴드 1, 2 말고도 이 모델이 이제 어떤 거냐면 또 그 알파폴드 3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단백질과 DNA, 단백질과 어떤 리간드, 작은 분자들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는 모델이 있었더라고요. 네. 기존에. 그래서 그런 것들과도 비교를 했을 때 본인들의 알파폴드 3가 훨씬 더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이제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문의 피규어 1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단백질 구조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이게 단백질이구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으시겠죠? 어떤 내용이 논문에 소개되어 있는지 최 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박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논문 그림 1의 A를 잠깐 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복잡한 어떤 구조가 보이잖아요. 저희가 아까 봤었던 베타 시트 구조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알파 헬릭스 구조도 보이고, 네, 다른 여기. 색깔이 어떤 밑에 보니까 저렇게 여기. 꽈배기 형태로 있는 걸로 봐서 좀 네. 익숙한 DNA도 있네요. 요게 그죠? DNA죠. 요게 DNA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 이런 DNA와 해당 단백질과 그리고 저 노란색의 리간드가 있을 때 저 셋이 어떻게 결합을 하면서 구조를 만들까라는 거를 이제 예측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단백질 자체의 구조도 예측을 해야 되지만 이 단백질이 리간드나 DNA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모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잡한 모델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알파폴드 3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파폴드 1과 2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레고 블럭이 있었을 때 이게 꽈배기 모양으로 되는지 화살표 모양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단백질 구조를 이해하는 것까지였고 이번에 소개된 네이처에 소개된 논문에서는 이 예측된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주황색 지금 뭐 다시 설명드리지만 파란색,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단백질이고요. 여기 자주색과 회색으로 이렇게 꽈배기 모양처럼 또 꼬여 있는 건 DNA인데 이 단백질과 DNA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까지도 예측하는 게 이번 네이처 논문에 소개된 알파폴드 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박사님? 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저 DNA 지금은 베타 시트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저 베타 시트가 리간드 여기서는 아마 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던가 네. 혹은 화학 약품이라던가 어떤 그런 화학 구조가 될 거고 이런 것들과 결합을 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보여주는데 지금 색깔이 들어간 부분과 안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회색으로. 그건 이제 실제 실험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정확히 유사하게 구조를 예측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살짝 희미한 그림이 있습니다. 요런 게 아마 이제 실험값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 요게 시뮬레이션, 색깔이 들어간 게 시뮬레이션 값이겠죠. 그러면은 네네네. 그래서 요게 실제 실험값과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실험값이고 여기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시뮬레이션 값이라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네요. 여기 베이라 시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예측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뭐 베이라 시트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얘네들이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지까지도 꽤나 실험값과 유사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피규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피규어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번엔 그래프네요, 박사님. 한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C 부분을 첫 번째 리간드 포즈 버스터 셋을 한번 확대를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Y축, 그러니까 세로로 된 축이 성공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하나하나의 X 값이 어떤 모델을 썼느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어떤 도킹 프로세스, 리간드랑 단백질이랑 결합, 단백질이랑 DNA랑 결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색깔로 저렇게 하늘색으로 표현된 게 논문에서 만든 알파폴드 3를 썼을 때 결과값이고 나머지 두 개는 오토닥이라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 혹은 로제타 폴드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썼을 때 이 정도의 성공률을 보여준다라는 걸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 개의 모델을 비교했을 때 알파폴드 3가 가장 월등하게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가보시면 네. 유클리드 엑시트라고 헥산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음. 상호작용을 해서 결합을 하는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서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나 알파폴드 3가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성공률이 높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covalent 그다음에 modification 코밸런트 protein. 뭐 공유 결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단백질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본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네. 오른쪽 그래프의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볼 때 쓴 프로그램이 두 개인데 알파폴드 3 본인들과 멀타이머 2.3이라는 어떤 마찬가지로 알파폴드 모델인데 다른 모델을 썼을 때 알파폴드 3가 성공률이 여기도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밑에 있는 그래프도 좀 보면은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D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림은요, A, B가 아니라 위에 있는 D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폴드 3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예측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박사님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처음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가보시면 저희가 이 모델한테 인풋 값으로 주는 게 시퀀스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아미노산의 어떤 연결, 예, 빨초, 텍스트로 된 초초, 걸 뭐 주겠죠. 녹독초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아미노산 어떤 시퀀스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리간드 같은 경우도 알려줘요. 뭐 이런 화학 물질과 결합을 보고 싶다라고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뭐 DNA 같은 거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코밸런트 본드라고 해서 이 아까 말했던 레고 블록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또 인풋 값으로 전달을 해줘요. 네. 그게 다예요. 설계도는. 그래서 사실 이건 텍스트처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파폴드가 이 모델을 인풋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일단 맨 처음에 템플릿 설치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단백질 구조랑 어떤 유사성이 보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거대한 저장소 같은 게 있거든요. 단백질 구조에 대한 저장소. 거기 들어가서 이러한 레고 블록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걸 생각해낼 수 있지? 3차원 구조로.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게 템플릿 설치고 제네틱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DNA 같은 거에서 이런 DNA 구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발현이 되더라 어떤 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해서 또 관련된 걸 찾아와요. 네네. 그리고 컨포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러면 리간드 같은 경우는 구조가 작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구조를 쉽게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조 자체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풋 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그게- 있는 정보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모델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그냥 인풋 들어가서 뉴럴 네트워크 써서 아웃풋 나오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최대한 모델이 이해하기 쉽게끔 많은 정보를 주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쭉 들어가겠죠. 머신러닝 AI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페어 인풋 싱글이라고 해서 인풋은 말 그대로 아까 들어왔던 인풋이고 페어는 짝들 어떤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막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내요. 네. 저러한 어떤 숫자들로 계속 만들어내고 싱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끈 레고 블럭에 대한 정보인데 거기서도 뭔가 더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머신런 AI 내에서 저희는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템플릿 모듈, MSA 모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듈을 거칩니다. 템플릿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저장소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머신러닝이 이런 AI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도 하고 서로 검증도 해보고 해서 쭉쭉쭉 가다 보면은 가장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뭐냐면 디퓨전 모듈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구조를 알고 싶잖아요. 맞아요. 어떤 인풋 값을 줬을 때. 근데 구조를 텍스트로 나타내기에는 뭔가 그래픽적으로는 뭔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텍스트 기반에서 뭔가 구조를 나타내려면은 숫자도 알아야 되고 어디에 데이터 포인트도 포지션도 위치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냐면 디퓨전 모듈이라는 걸 고안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려면
다른 링크를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보니까 결국 핵심은 요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쫙쫙쫙쫙쫙쫙 계산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것만을 갖고는 요 만들어진 어떤 예측된 요 구조만을 갖고는 이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돌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으로 예를 들면은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가 아까 뭐 건담 프라모델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치면은 일단 뭐 팔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한 자료들인데 그걸 또 어떻게 섞어야지 실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모델을 계속 디퓨전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돌려가지고 뭔가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게 뭔지를 알아야 마지막 최종적으로 단백질 구조 및 그 구조가 다른 DNA 또는 이제 화합물과 어떻게 결합하는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거라서 요 내용을 한번 보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네이처 논문에서 피규어 1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피규어 1 뒤에서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갖고 왔고 한번 최 박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와서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될까요? 좀 더 내려가시면은 요게 그림이 있거든요. 좋겠네요. 요 그림을 한번 보죠. 예, 요거를 한번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파폴드 3에서 단백질의 구조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다른 DNA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까지도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알고리즘의 키는 바로 디퓨전 모델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럼 이 디퓨전 모델이란 게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이자 예측을 해야만 하는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정답은 X라고 하는 값과 H라고 하는 그런 코디네이트와 피처 값이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 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요? 요 무질서한 어떤 임의의 랜덤 값인 Z 캐피털 T라고 하는 요 모델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거를 찾아내는 바로 그 모델이 디퓨전 모델인데요. 우리가 지금 최 박사님하고 얘기할 거는 이 디퓨전 모델을 과연 어떻게 구현하고 현실화했는지 그 접근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무질서한 상태를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정답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뜯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알아낼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를 학습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학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AI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저희가 원하는 건 이 G0라고 하는 완벽한 모델이에요. 이 네. 구조. 근데 어떤 일을 할 거냐 저희가 G0에서 저희가 G1이라는 스트럭처를 구조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노이즈를 여기다가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변형시킨다는 구조에다가 얘기죠. 네, 구조에다가 노이즈를 줘서 변형을 시키면 아마 이런 형상과 비슷하게 변형이 되겠죠. 좀 더 불규칙적인 어떤 형상으로. 네. 그러면 AI한테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야, G1이라는 구조가 있을 때 너는 G0라는 구조를 예측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G1이라는 구조를 주면 G0라는 구조를 만들어내겠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G1이 G0에서 조금 더 에러가 낀 버전이었다면 노이즈가 낀 버전이었다면 G2는 G1에서 좀 더 노이즈가 낀 버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G2 주고 G1을 예측해 라고 AI한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G2에서 마지막으로 T-1까지 와서 좀 더 이제 많이 불규칙해졌잖아요. 이 네네. 상태에서는 더 가서 이걸 언제까지 학습을 시키냐 노이즈가 완전히 껴서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적인 상태로 갈 때까지 주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AI는 지금까지 계속 노이즈가 더 낀 상태에서 덜 낀 상태로 예측하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저희가 말씀드린 이 구조 예측을 하겠죠. 이제 반대로 노이즈가 낀 상태를 줘요. 네. 완벽하게 노이즈가 낀 상태를. 그러면 이제 AI가 순차적으로 노이즈를 벗겨내는 거죠. 여기 초기에 완전한 노이즈 상태에서 조금 덜 노이즈가 낀 상태, 좀 더 덜 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면 완벽한 어떤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바로 디퓨전 모델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측해야 되는 솔루션에다가 살짝 노이즈 또는 변형을 줘가지고 바꾸고 그걸 예측하는 걸 연습시키고, 그리고 그 변형된 거에 또 변형을 줘서 그 변형된 거를 한 번 더 예측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개념 문제로 살짝 연습해보는 걸 연습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어떤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또 한 번 더 연습해보고, 그 다음엔 마치 수능이나 논술과 같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개념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케이스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니면 이렇게 예, 얘기를 박사님.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퍼즐을 맞출 건데 저희가 엄청나게 큰 퍼즐을, 정말 많은 퍼즐의 그 피스들을 그냥 한 곳에 다 뭉쳐놔요. 그럼 네, 뭐 형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AI가 이제 이거를 구조를 맞춰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마지막까지 다 맞추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완벽한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디퓨전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들으면서 궁금한 거는 그게 참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는 게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이즈라는 것도 어쨌든 임의로 우리가 변형을 준 것이고, 사실 이제 초반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Z 캐피털 T라고 하는 무질서한 상태는 엔트로피적으로 봐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통해 트레이닝 시킨 모델이 결국 요 하나의 무질서한 상태가 하나의 솔루션으로만 정해진다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놀랍기는 합니다. 혹시 이 안에 이 구조가 무질서하게 존재하지만 실제 이 그 무질서한 상태를 구성하는 입자 또는 그 원소라고 해야 될까요? 분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기 자체들은 이렇게밖에 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무질서한 상태에서 뭔가 디퓨전 모델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국은 마지막 스트럭처를 완성할 때도 결국은 확률 함수로 나타내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의 원투원 매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 알파폴드 웹사이트를 가서 음. 한번 시연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 구조를 음. 만들어내는 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상태의 구조를 줬어요. 저한테 한 다섯 음. 가지 정도를. 네. 그 말인즉슨 여러 가지로 분할할 수 있다. 모델 내부에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거를 조금 퍼즐로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이미 퍼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퍼즐 조각이 랜덤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퍼즐을 맞추는 알고리즘으로 학습된 AI 같은 경우는 그 무질서하게 나온 퍼즐을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그림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그게 퍼즐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에 대한 퍼즐이 아니라 뭐 흑백 컬러로 되어 있는 퍼즐 조각이었다고 치면은, 그 흑백 조각으로 되어 있는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하면은 A라는 모양으로 퍼즐이 완성될 수도 있고, 저렇게 조합하면은 B라고 하는 걸로도 완성될 수 있고, C라고 하는 등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경우로 분명히 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구조 자체는 이러한 구조로밖에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이 디퓨전 모델을 쓰기 전에 어떤 우리가 주어준 그 인풋 값으로 다 예측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디퓨전 모델과 함께 적용됐을 때 확실하게 구조가 좀 완성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좀 어렵네요, 예, 박사님. 네, 조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러면 쭉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내는지를 이렇게 비디오 형식으로 다 보여줬어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이 어떤 랜덤하게 섞여 있던 구조들이 형체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형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뭔가. 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하나만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다르네요. 여러 개가 네, 나오네요. 다른 형체, 네, 다른 뭐 노이즈로 시작한 건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값이 확률로서 정의가 된다라고 하신 네,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요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요 모양도 나오는 게 살짝 왼쪽으로 틀어졌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졌다가 이러거든요, 지금.
그렇네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퍼즐 조각이 만약에 어떤 그림이 이미 딱 정해져 있으면은 딱딱딱딱 맞췄을 때 결국은 하나의 그림으로밖에 안 나올 테지만 그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어느 정도 확률로서 존재하는 예측값으로 나오겠네요. 네, 그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혹은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디퓨전 모델이고 그 디퓨전 모델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에 노이즈를 계속 준 그 과정을 학습시킨 것으로 역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는 그렇죠. 모델이 가장 이제 키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맞는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흑백으로 이렇게 흩뿌려진 아이들이 뭉쳤을 때 A도 나올 수 있고 B도 나올 수 있고 C도 나올 수 있지만 A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그 검정색의 픽셀 수와 B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픽셀 수가 다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얘는 B랑 비슷하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 A로 많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그거를 이제 답변해 주시는 그림이 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해가 좀 된 것 같아요. 또 밑으로 내릴까요? 아니요, 이제 논문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디퓨전 모델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 어렵지만 피겨 1D를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좀 작지만 요 구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뿐만이 아니라 여기 DNA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까지도 예측하는 게 이제 알파폴드 3인데 요 과정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썼다? 모듈을 썼다? 디퓨전 모듈이라는 걸 썼다. 그러면 요것들, 이 무작위로 있었던 상태, 이 디퓨전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있었던 그 무작위의 상태,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레고 블록을 쓸지, 그다음에 그 레고 블록 빨간색과 초록색, 뭐 초록색과 노란색은 또 어떠한 결합을 하는지, 리간드는 뭔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작위하게 섞어서 요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디퓨전 모듈을 통해서 하면은 알파폴드 3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디퓨전 모듈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템플릿 서치, 제네릭 서치, 뭐 컨포머 제너레이션을 통한 어떤 인풋값, 페어값, 그리고 싱글 값들을 쫙쫙쫙쫙 넣어서 이 모듈을 만들고 결국 이 모듈을 통해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예측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뭐 색깔이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 색깔 0부터 마지막은 이제 예측한 구조가 얼마나 실제로 정확한지 굉장히 자신감이 정확한데요. 그렇게 따지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특히 뭐 DNA 오른쪽 끝에 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끝 부분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쳐도 이 DNA와 단백질이 지금 결합되고 있는 요 부분이 거의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된 거를 봐서 굉장히 지금 높은 정확도를 알파폴드 3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